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의혹이 알려진 지 21일 만에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이 대표의 압박에 의한 사실상 출당 조치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진 않습니다.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발언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대표 당신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다른 사람에게만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 차원에서의 발언들이 쏟아졌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탈당을 결심한 이성만, 윤관석 의원 그리고 두 사람의 얘기와 함께 박광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은 조사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탈당하는 것으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당을 떠나서 법적으로 투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탈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일단 자진 탈당 형식이긴 합니다만 출당으로 보는 게 좀 더 가깝겠죠, 맞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출당, 글쎄, 강요된 자진 탈당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게 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네. 탈당을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당 후사라는 말씀을 두 분 다 하셨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네. 당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한다.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윤리위가 구성됐다든가 혹은 네. 당무위가 조사를 해서 당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등 떠밀듯이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도 다 나 선당 후사야. 당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네. 이재명 대표가 네. 그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고맙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그 얘기가 그 보도가 되던데, 아니 그 두 분 때문에 당이 풍비박산이 나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당대표가 당신들 때문에 당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꾸짖고 화를 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가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줘서 고맙다, 꼬리 자르게 해줘서 고맙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마치 네. 조국 사태 때 네.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시감, 데자부 같은 게 다시 보여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눈가림으로 네. 두 사람을 그냥 희생양으로 강제로 떠밀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 어떠세요? 본인들이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뜻은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얘기도 했었죠. 아까 그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네. 정치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녹취록이 다 나와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이미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 한마디 없이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모든 걸 안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꼬리 잘리기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전 그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준 사람이잖아요. 네. 받은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받은 의원들은 지금 10명에서 20명,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다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조만간. 네. 네. 그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불법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까지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이분이 직접 설득하시길 어떨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결단에 감사하다 이런 의사표시 있었다고 하는 게 맞나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염치라는 건 없나 봅니다.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자숙은커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출마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자, 이 대표 두 의원의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으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당내 불만은 또 적진 않습니다.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늑장 탈당, 21일 만에 탈당했으니까 늑장 탈당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이재명 리스크 탓에 미온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다른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면전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지도부가 돈봉투 사건 초반에 방관만 했다,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기소된 의원의 출당 원칙이 뭐냐? 원칙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기소가 된 상태이니 당신도 출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모든 사건에 동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같은 취지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윤관석, 이성만 당내 압박에 일단 뱃기를 든 상태인데 이재명은 끝까지 갖지 못해 미안하다,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강호성 의원 어떤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딜레마죠. 네. 당대표가 어쨌든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소가 돼 있고 지금도 여러 사건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가 그런 문제가 없더라면 지금 윤관석, 이성만 두 분의 이 신변과 관련해서도 21일이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더 빨리 그 즉시 당내에서 어떤 네. 출당 조치나 또 출당 조치에 준하는 이제 그런 압박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결단을 내려야 될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판단도 늦어지고 좀 단호한 모습을 못 보인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딜레마는 어떤 문제든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환원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정부나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도 결국에는 방탄 때문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공천을 앞두고서 네네. 당내에 또 이제 공천을 앞두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긴장감이 흐를 텐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만약에 못 받는 의원들이 나온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겠냐? 이 문제도 벌써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약간 소강 국면이긴 한데 네. 누구나 예상하듯이 2차 체포동의안 이런 게 국회로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체포동의안도 좀 예상 밖의 표결 결과가 나와서 부결은 네, 됐습니다만 그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2차 체포동의안이 날라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예상들이 벌써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대표직을 던지고 내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물러서겠다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달리 대안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지만 동일선상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법 잣대를 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매우 구체적인 녹취가 나온 사안과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중에 가장 큰 대장동 사업은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라는 점을 검찰이 누누이 언급했지만 428억.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정치적 성격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잣대로 왜 이재명 대표는 출당하지 않느냐, 탈당하지 않느냐, 동일한 잣대를 의원들에게 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네. 일단 민주당의 외피를 쓰지 않고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늦었다는 지적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네. 지금이라도 탈당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탈당해서 이제 돈봉투 의혹과 관련이 있는 전현직 의원들 3사람이 탈당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의 이름이 또 거론될지 저희도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근 곤란한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환하고 있는데 김연아, 박순자 전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태영호 의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자,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피해가는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였는데 이러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민주당 내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공당인데 그 안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그건 공당이기를 좀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예를 들어 김연아 의원은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들 그 별로 좋아 보지 않습니다. 그 마치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예, 안타깝습니다. 예. 뭐 답변을 회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혹은 다른 답변을 하면서 피하는 방법도 뭐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래선 되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예요. 당 대표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말버릇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왜 김남국 의원한테 어디서 뭐 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네네네. 누가 돈 봉투 세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아재 개그라고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굉장히 썰렁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뭐 김연아는요, 뭐 태영호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말이 궁색하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아니 본인은 뭐 그렇게 그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계속 그 개항에도 출마하고 당 대표도 되고 이러고 있는데 윤관석이나 저 이상만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검찰에 기소가 되기를 했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갔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10번도 더 나가셨어야 되죠.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을 돌리기 위해서 그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좀 당대표께 좀 외람된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좀 야비해 보여요. 야비하다. 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본인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단어를 언급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폄훼하기 위한 이런 발언을 하시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공당 대표로서 더구나 이제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의 태도로서 별로 뭐 흔쾌해 품격이 있어 보인다든가 흔쾌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당에서 뭐 그 포스터를 만들었다고요. 포스터를 민주당에서 뭐 공천 장사의 신 해서 여기에 뭐 태영호, 김연아, 뭐 박순자, 하영재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막 그 거론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 수사 검사들의 포스터 비슷한 걸 만들어서 네네. 그걸로 이제 그 검사들을 공격하고 개인적으로 폄훼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공법이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왜 반문하느냐 그게 정말 사실에 대해서 언론이 묻는 거에 대해서 직시하고 대답하지 않는 거 아니냐 회피하는 거 아니냐 저는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늦게 탈당 조치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징계를 어느 정도의 회부를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동일한 잣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나 훨씬 지나서 대통령실에서 부적절하다는 워딩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징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잘못한 부분을 겸허히 새겨야 되겠지만 국민의힘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는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은 주고 있지 못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건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부패 범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네.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의 경우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윤리위를 구성하든가 당무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지금 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각자의 얘기를 하고 뭐 의견이 쏟아지고 한 다음에 사실상 두 분 다 억울하다는데 강제로 등 떠밀어서 내보내는 거니까 두 개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비아냥거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 뭐 대통령 선거도 나왔었고 굉장히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는 좀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들도 보면은 중도층이 계속 늘고 있다. 양당 체제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 이런 건데 그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우리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못하지만 쟤네도 못하는데 왜 나만 괴롭혀요? 라는 어린애 그 투정 부리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정치를 바라보는 이재명 당대표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내가 남보다 덜 못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치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듣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특정한 거냐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뭐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음주운전, 사기, 불륜, 당연히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장해찬 청년 최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 대표를 콕 집은 거 아니냐. 그 용기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고 주장하실 줄은 몰랐다. 게다가 안민석 의원이. 물론 이건 장해찬 최고의 해석이고 안민석 의원은 결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해석을 만들어냈는데 박원석 의원님, 예. 당 최고 목소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아냥거린 거죠. 네. 안민석 최고위원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네. 또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여러 이제 발언들도 해왔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당내에 지금 일종의 이제 저 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전면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당내 좀 정풍 같은 게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런 도덕적 기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일반론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기서 거론했던 내용들이 네. 이재명 대표한테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식의 이제 비아냥 거리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중요한 건 과거에는 어쨌든 도덕성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했던 정당이에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거듭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 돈봉투 사건은 일종의 이제 조직적인 비위 행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것도 그렇고 그걸 배포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사가 확대돼서 네. 돈 받은 의원들까지 명단이 줄줄이 나오게 되면 총선 앞두고 당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뭐 송영길 대표부터 탈당도 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된다면 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것에 특수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이제 그런 원칙을 한번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 발언 저도 뭐 100% 찬성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도덕성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음주, 사기, 불륜 이거 절대 안 되는 그 정치인으로서 뭐 배제하자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윤지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윤지호 씨를 캐나다에서 불러 들여와서 대국민 사기극을, 사실상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게 하고 캐나다로 도주하게 만든 그 장본인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책임지셨습니까?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300조나 되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시면서 해외에 나가서 그 돈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다니셨다는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이게 도덕성의 여부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널리 그 증폭시켰던, 사실상의 유언비어를 이렇게 대놓고 증폭시켰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글쎄 뭐 본인의 그런 하자가 있으면서 남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참 특이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 이제 취임을 한 지 며칠 안 됐죠. 대통령실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함께 따라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결코 불통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박광호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 인사들을 안 만나겠다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못 만난다. 왜냐? 이 대표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대통령이 중대범죄 혐의자와 만나는 건 자칫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나는 것이지 불통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의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박광원 그 원내대표가 된 바로 직후에 네. 만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누군가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만나야지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응답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통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이 법안들도 많고 대한민국 지금 하반기 또 내년 지켜보면은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통하겠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부분도 뭐 홍준표 시장도 그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법조인 출신이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패싱을 했다? 뭐 패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부분 자칫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대통령하고 좀 잘 지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근데 이제 대통령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더 이상 이제 검사도 아니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와 수사나 사법의 영역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그래서 뭐 딜을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리가 없다고 보고 네. 오히려 이 정치와 수사는 별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저는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건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거예요. 어쨌든 엄연히 지금 국회에서 일당은 민주당이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패싱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되니까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근데 그 전에 전임 원내대표 시절엔 그럼 왜 안 만났나요? 사실은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까운 친명으로 보이니까는 안 만나고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는 비명이라고 하니까 만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정치가 좀 편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좀 폭넓은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원내대표도 만나고 네. 당 대표도 만나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거 하고 그게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돈봉투 의혹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인데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등을 포함해서 측근 3명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자, 송 전 대표 측근들의 검찰 출석할 때 모습과 그리고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송 전 대표의 발언까지 듣겠습니다. 어떤 혐의 주로 표명하실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송영길 대표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시죠? 검찰에서 압색 때 어떤 자료 가져갔어요? 송 전 대표 보좌하셨던 역할이 있는데 돈봉투 보신 적도 없으세요? 안 계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했다. 근데 그 휴대전화가 깡통 휴대전화였던 겁니다. 새 휴대전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아무 내용이 없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뭐 그런 깡통
휴대전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일부 삭제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그리고 진정한 수사 협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1, 2년에 한 번씩 휴대전화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자료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바꿔서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자, 송 전 대표 측근의 목소리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귀국 후에 그날 밤까지 전화가 안 됐고 다음날 오후에 만났는데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해서 왔더라. 그리고 새 휴대폰에는 저장된 번호가 하나도 없었고 이전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본인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는 바가 없다. 이거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윤 변호사님? 일단 검찰은 송영길 대표의 순수성을 믿어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 2년마다 교체했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변호인의 해명은 좀 통상적이진 않죠. 핸드폰을 옮기더라도 기존 자료를 뭐 포맷하고 이런 경우가 더 통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일단 뭐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PC를 포맷했다라는 그런 혐의들. 네. 이게 물론 2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최근에 증거는 인멸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의 증거까지 어떻게 손을 댔을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휴대전화 어떤 수발신 내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건넸다라고 녹취에 나온 사람이 너무나 명징하게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 어떤 조회를 통해 가지고 수발신 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아마 수사는 방향을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송 대표가 좀 이제 궁색하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없어요. 일단 우리 다 휴대폰 써보니까 1, 2년마다 휴대폰 구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싸잖아요. 100만 원도 넘는 돈이기 때문에 네. 대개의 경우 할부를 하면 대개 2, 3년으로 끊어서 할부를 하는데 그렇게 1, 2년마다 휴대폰을 갈면 뭐 현금으로 주고 사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 할부가 끝나기 전일 테니까요. 근데 뭐 송 대표가 누구 말씀 따라 청렴해서 집도 없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뭐 1, 2년마다 휴대폰을 그렇게 간다라는 거는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지금 검찰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 검찰을 어떻게 믿냐는데 왜 출석을 하세요? 자진해서. 그것도 뭐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검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출석해서 오지 말라는데 출석해서 나를 구속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죄가 없다면서 무슨 방어권이에요. 그 방어권이라는 것은 이게 피의자가 상대방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서 따지고 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정의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뭐 포렌식하거나 네. 새 휴대폰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면에서 좀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이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네. 새 휴대폰을 새로 구매해서 왔다. 어디서 왔겠어요? 프랑스에서 구매해서 왔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뜻은 뭐겠어요? 그 프랑스에서 내가 가면 핸드폰 뺏기거나 아니면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뭐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증거인멸 아닌가요? 근데 여기다 대고는 다음날 제출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분이 글쎄 무슨 생각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만간 모든 세상이 다 알게 될 얘기를 이렇게까지 꼼수 대응을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프랑스에서 사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국내 들어와서 샀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휴대전화를 요즘 새로 바꾸는 분들 아마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걸 알 겁니다. 휴대전화 구매하면은 너무나 많은 전화번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복사해 주는 게 요즘 시대인데 아무것도 저장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태영호 의원과 관련된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당초 경징계가 예상됐던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오기 때문인데 특히나
이진복 수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러왔던 보좌진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정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태를 정리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 대표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럼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리고 오늘 매주 목요일과 월요일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 태영호 최고위원이 나올까 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취소까지 해버렸다고 하는데, 자, 박원석 의원님, 이 정도면 이제 사실상 손절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심사 대상에 녹취록은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당 대표가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윤리위가 긴급 소집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을 보면 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된다. 특히 이제 또 녹취록건으로 징계해야 된다. 그럼 징계 수위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당내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취소한 것도 사실 태영호 의원만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러면은 요즘 이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 있는 그림이 그게 국민의힘에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두 분이 어떤 모두 발언을 통해서 또 예상치 못했던 메시지를 내놨을 때 그 메시지가 미칠 어떤 영향 이런 것까지 우려해서 취소한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윤리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명도 소명할 수 있는 소명도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신속하게 윤리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길게 끌어봐야 이제 당내 이런저런 파장 또 당 밖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징계 결정이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5.18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5월 18일 이전에는 윤리위가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8일 당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태영호 의원도 지금 논란을 키워가면서 지금 김재원 최고보다 오히려 더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일단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북한 김일성의 지시였다. 그리고 JMS, 지금 정명석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 갖다 붙이면서 뭔가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라는 부분, 여기까지는 경징계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터지는 것들이 좀 무겁습니다. 이제 공천 녹취록, 정무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 잘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실에 유리하게끔 도움이 되게끔 잘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공천 문제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좌진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지방 기초 의원들의 쪼개기 후원금 받은 의혹도 불거졌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노켓 뉴스에서는 제가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며 지방선거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였습니다.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천 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 원장님? 근데 공천 헌금을 네. 그 후원 계좌로 넣지는 않죠. 그건 훨씬 더 은밀하게 받는 거고 금액으로 봐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기 후원금이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근데 이제 후원자들 내역을 보니까 네. 공천 받은 사람들의 뭐 가족 근데 이런 분들이 냈는데 감사의 표시로 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태영호 의원 본인에 대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까지 다 불거지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저게 외부로 알려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의원의 후원 내역이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들 명단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선관위에 보고되는 내부 자료인데 저렇게 의원실 내부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 자체가 녹취록도 마찬가지고 지금 태영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을 주변을 둘러싼 그 의원실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쪼개기 후원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노조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서 누구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뭐 1억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법상 안 되니까 예를 들면 100명에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100명의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나는 그 사람 지지하지도 않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이름을 빌려줘서 후원을 해주는 이런 걸 쪼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불법적인 행위죠. 근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그 가족들 중에서도 낸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거나 혹은 이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런 것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없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것을 쪼개기라는 얘기로 해서 보도가 가니까 마치 그냥 편법일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 자료가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도 참 신기하거든요. 30만 원, 20만 원 이런 낸 것들도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재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영호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자마자 우리 의원실에서 내가 갑질을 해서 그 보좌관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식의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엊그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쪼개기라는 것도 이거 도대체 자료가 어디서 나간 거냐?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녹취록.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간 거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면 초과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분이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얘기하고 싶겠죠.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이 나니까 이걸 지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나를 지금 희생양 삼고 이거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네.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저분이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할 만한 그런 의혹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께서 지금 하는 말씀 중에서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지나친 일반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된 내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네,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 일반화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의혹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논란됐건 4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온 게 있는데 고액 후원자의 자녀나 손녀를 의원실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대가성 채용이었다라는 의혹도 터져 나왔더라고요. 지금 태영호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 엄호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나온 사안을 보면요. 본인의 지역에서 고액 후원을 한 사람의 친인척들을 대학생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무상으로 봉사 차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네. 대가관계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액 후원 받지 않았으면 그 학생 채용했을 겁니까?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는 태영호 의원이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여러 점을 이어본다면 심지어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1호 영업사원을 넘어서 영업왕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역에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런 여러 정황이 사실 이진복
이진복 수석의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윤리위에 가서 본인이 정말 그런 말을 듣지 않았는데 자가 발전해서 보좌진에게 이야기했다?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겁니다. 과연 윤리 단계에서도 지금 입장 견제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진복 수석이 정무수석이잖아요. 네. 정무수석의 역할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과 당하고의 의견 조율하는 거는 소통 창구가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위원이 새로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그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당을 위해서 또는 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이슈가 어젠다가 불필요하게 공격을 받으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진복 수석이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고요. 네. 정치 상황 잘 압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공천 얘기를 꺼냈다는 거는 전 믿을 수 없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태영호 의원이 낸 해명, 그 해명 자체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보좌진들한테 본인이 과장해서 얘기했다. 즉 보좌진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진복 수석이 당의 관계를,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원천적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공천 관련된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을 했잖아요. 네. 저는 선출직 비대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하니까 그 이진복 수석하고도 뭐 공사 자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고 그 관저에 갔을 때도 이제 뵙고 그랬는데 그 만나면은 정무수석이니까 혹은 네. 다른 수석들도 당에서 좀 잘해주세요. 네. 그 비대위원님들이 잘해주셔서 우리 저 지지도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합니다. 저희도 거꾸로 아니 그 대통령실에 좀 잘해갖고 우리 당 지지도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임명직 비대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 자기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정무수석이 그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네. 이진복 수석은 아마 이제 좀 하시다가 나가실 거 아니면 출마하시든가 이럴 텐데 내가 당신의 공천을 뭐 해줄 테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당정 관계를 제대로 안다면은 뭐 아주 우회적으로 많이 도와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공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일이나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공천을 줄 테니까 당신이 스피커를 해달라는 얘기는 적어도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공심위 자체를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통과시키는데 그 최고위원한테 수석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도 이진복 수석도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태영호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과장이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의 그런 해명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인 것은 당 내부에서조차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당을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진복 수석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위협했던 당사자예요.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은 용산의 의중대로 대통령실의 의중대로 움직이고 그 전달 창구가 정무수석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천 관련해서도 당사자들은 저렇게 해명하지만은 실제 저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당 내부에다까지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했다.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후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태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녹취로 그거는 제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예요.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뭐 공천은 문제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 나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전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자, 다음 주 월요일 8일 윤리위가 열립니다.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최고위원 두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갑니다. 이번 주말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지난번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오므라이스 만찬 화제가 됐었는데 그 화답 차원으로 윤 대통령이 이번에 기시다 총리에게 만찬 메뉴로 불고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불고기 제안 이유 있습니까?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먹는 음식으로 환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샤브샤브나 오므라이스 등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고 뭐 폭탄주까지 마시면서 그때 건배사에서 이 분위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어가자 이렇게 건배사를 주고받았다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화답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하면 떠오르는 제1 음식이 불고기이기도 하고요. 외국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숯불 불고기는 또 이 특유의 또 맛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이 즐기고 또 환대받는 느낌도 있는 아이템을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고기 먹고 맛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지난 2일 화요일에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불러서 저녁 식사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방문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혼밥 기억하시죠? 10끼 중에 2끼를 제외하고 8끼는 혼자 밥을 먹었다라는 그 혼밥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종혁 위원장님, 이거 왜 꺼낸 겁니까? 그 자리에서? 뭐 의도적으로 꺼낸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네. 여러 여당 패널들이 아니 지금 민주당은 지금 방미 성과 그다음에 방일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고 가서 그 10끼인가 11끼 중에서 8끼를 혼밥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 수행하러 같이 갔던 기자들이 중국 공안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무슨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하면서 우리가 마치 중국의 4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비판 여론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서 그 한일 관계가 엉망으로 꼬인 것들을 풀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들,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갈등이 증폭됐던 것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그렇게 비판하느냐는 서운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여당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식사 자리에서 뭐 오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7년에 혼밥 논란이 있었을 때 탁현민 전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7년에 중국 갔을 때 혼밥 논란 같은 게 있었고 중국 사람들의 보통 식사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혼밥을 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국의 국민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지. 그게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은 게 아니죠. 자, 프로그램이 꽤 많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혼밥을 꺼낸 거는 일단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해야 중국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여당 지도부에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기시다 총리가 방한했을 때 우리에게 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하게끔 하는데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서 외교부 장관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워줄 거다. 우리가 먼저 반을 채웠기 때문에 그 물컵의 반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일 텐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 방일을 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표현만 있었는데 역대 내각의 입장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 통절한 반성과 사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 역대 내각의 행동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았고 거기다 더해서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뭐 일본 관료들이 부정한다든지 또 일본의 외교청소의 독도는 본인들의 자기들의 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든지 이런 걸로 우리 국민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본 정부가 달라졌는지 한일 관계가 정말 달라졌는지 의문을 낳는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한을 하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정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뭐 일본 그 전범 기업이 됐든 뭐 일본의 다른 기업이 됐든 그런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화답이라든지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더라도 뭐 통절한 반성과 사죄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물잔의 빈 공간을 이제 일본이 채울 차례인데 채워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코앞인데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에 독도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자, 독도인 코리아, 웰컴 투 독도 뭐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갔는데 뭐 목적이 있겠죠. 의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를 찾았다는 거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텐데 이재용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일단은 여론은 대체적으로 여론은 대통령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실 좀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얹혀서 조금 더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겠죠. 사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이 독도 방문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좀 평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해야지 기시다 총리가 오기 바로 며칠 전에 갔다는 거는 그만큼 해방을 놓고 싶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는 전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를 홍보하고 독도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거를 홍보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도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작업 정리로 요 근무자. 와. 느닷없이 또 독도를 방문하셔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는 함께 할 수밖에 없으면서 늘 대립하는 그런 관계인데 독도를 강조해서 방문함으로써 자칫하면은 국제 분쟁으로 이게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 위치가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가 그죠?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 독도 방문한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네. 우리 땅인데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자꾸 가서 외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거 쟤네 땅 아닌가? 왜 자꾸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데 일본이 뭐라고 떠들든 뭐 속된 말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데 한 일본이 뭐라고 떠든데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땅인데. 그래서 자꾸만 저렇게 가서 방문하는 것은 뭔가 좀 논쟁거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하신 말씀 맞는다고 생각해요. 국제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이후에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용기 의원이 간 것은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이 한일 관계, 또 기시다 총리가 오는 것 여기에 회방을 놓고 그 회담이 좀 잘 안 되기를 바란다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를 뿌리기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의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JMS 정명석입니다. 그리고 정명석과 함께 지금 범행을 저지른 JMS 2인자 A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씨가 정명석 씨의 성폭행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른바 이들을 스타로 뽑아서 여신도들을 세뇌시키면서 정명석의 성폭행을 도와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의 범행을 폭로하는 목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항상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 키 크고 이뻐요. 키 크고 예쁜 젊은 여자들을 뽑는 게 대부분입니다. 많은 스타들은 그렇게 세뇌가 되고 정명석을 신랑으로 삼고 삽니다. GMS는 해외 스타들을 그렇게 한국에 오게 하고 교회에만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뇌 결과 2018년 제가 처음 성추행을 당했던 때 이상하고 혼란스러워도 그걸 믿음의 시험이나 하늘의 사랑이라고 저 자신을 오히려 설득했습니다. 자,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지금 정명석의 성폭행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조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유를 한 거죠. 보통은 뭐 주변 망을 봐줬다든지 하면은 방조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건 공범이다라고까지 봤는데요. 대단히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세뇌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A 씨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된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적인 신뢰관계를 범죄에 악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간부들은 이런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변에 뭐 도주나 이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망을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소에 이르려고 했던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 친고죄로 돼 있었을 겁니다. 합의를 종용해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게 대단히 기능적으로 행위를 분담해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방조로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기화로 불린 금산의 수련원 내부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박원석 의원이 보셨습니까? 굉장히 화려하던데요. 그러게요. 그 저기가 영성을 수련하는 장소가 아니고 아주 끔찍한 범죄 현장이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명석 씨나 JMS라는 집단에 저런 성범죄만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과연 성범죄만 있을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사실은 신도들로부터 뭐 금품을 갈취하거나 그런 재산 범죄는 없었을까? 그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어떤 수련원 같은 장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전국에 지금 JMS 관련된 교회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반을 어떻게 갖추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수사가 확대되다 보면 성범죄에 관련된 수사뿐만이 아니고 재산범죄 관련된 수사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 씨 이제 구속 기소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JMS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고 파장이 이렇게 커지자 정명석의 범행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어찌됐든 본인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무고한 생명들이요 신상털이를 당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끝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선생님을 위해서 인생 다 바쳐서 피해자가 당했다는 것은 다 저도 제가 다 몰라요. 근데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접했으니까 그 수위는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책임을 선생님께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부인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장효 변호사님? 그렇죠. 선긋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요,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할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를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강령이 있고 상명하복의 어떤 규율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있었다. 최근에는 뭐 보이스피싱 일당들 그리고 N번방 일당들 다 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을 해서 가중처벌했거든요. 다만 이렇게 가중해서 처벌하려면 아예 범죄를 목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종교단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인 그 한계를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검찰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바로 가수이자 배우 임창정 씨입니다. 자,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 유튜버가 임창정 씨의 노래를 개사해서 가사를 바꿔서 지금 노래를 한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노래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새벽 나야 거기 잘 오르니 여보 새벽 왜 난 내리니 대신 자 혼자서 다 팔고 내 돈 집은 팔고 사고 털리고 또
살 수 없어. 자, 임창정 씨의 내용을 가지고 임창정 씨의 노래를 또 가사를 바꿔서 저렇게 녹음한 걸 유튜브에 올렸고 그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창정 씨 측에서는 이거 경고한다, 당장 내려라,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소속사 측에서는 문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형사고소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내리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패러디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뭐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임창정 씨의 곡을 뭐 세력과 함께 춤을 이런 식으로 조금 기사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본인이 반영해서 이 부분을 패러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까지는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정 정도 인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창정 씨는 줄곧 본인을 피해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돈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피해자로 과연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창정 씨가 그 대표를 포함한 여러 조작과 관련된 그 연루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그 자리에 또 참석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요, 맞아요.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 자, 피해자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임창정 씨를 포함해서 수백 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피해 금액도 뭐 수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창정 씨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영상이 조조 파티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금 1조를 돌파했다라고 했는데 임창정 씨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듯한 인상은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으로 해서 보일 수도 있다. 예, 나도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명 연예인이 투자할 정도면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임창정 씨는 여기에 그냥 게스트로 갔을 뿐에 불과하고 본인도 부인과 본인의 명의로 15억 원씩 투자하고 나중에는 이 일당들이 신용투자 형식으로 거의 30억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본인에게 미쳤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창정 씨 내용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방송통신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입니다. 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 사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지난 3월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한상혁 사과하라고 나왔다고 무죄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툴 겁니다. 그 부분은요. 장시간에 걸쳐서 언론 탄압이야 당신이. 항변을 들어주시고 당신은 족패야 족패.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재판부가 면죄부 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부필리즘 하지 계시니까 마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더욱 적극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무고함을 소명을 하고 무고하다고? 우리 직원들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면직을 검토하는지 여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엄중한 거 아닙니까? 네. 국가기관이 그 앞장서서 점수를 조작을 해서 특정 방송사를 퇴출시키거나 이 옥죄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이런 정황이고 그 심사위원과 실무자들은 이미 다 구속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면 그 책임자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라도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그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법적 책임은 이제 계속 다투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그 공공기관장들이 알박기식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서 버티고 있는 그 또 다른 그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방통위도 그랬고 그다음에 공무원 피살 사건 났을 때 그리고 또 북송 공무원 그 북송 어부들 그
보낼 때 내려온 어부들 북송할 때 그런 일들도 그렇고 또 원전 조작, 원전 자료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조작도 그렇고 그 광범하게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돼서 이런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들은 뭐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그렇게 뭐 면직을 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기 힘들지만 앞서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가기관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 네. 특정 언론사를 퇴출시키려고 했다. 이 의도가 나타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누구죠? 방송 한상혁 네. 이 위원장이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이 책임 안 지는 모습이 저는 괜히 지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나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한 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통위 설치 운영법에 따르면 지금 방통위원 신분의 보장과 관련해서 그 법률을 들여다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것이어서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결단을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방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